23년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빚 갚고 저축을 늘려나가는 나의 투자 자산 중에 절대적인 비중을 저축으로 옮기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자, 주제 두 번째 이제 내피백 시대인데, 이제 지난번에 출간하신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 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정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인지 아니면 약간의 어그로성 멘트인지. 어그로는 절대 아닙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엄청난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경기 침체의 모습이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만나본 사람인 거예요. 마치 그런 느낌. 왜 그러느냐, 제가 뭐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PD님한테도 질문 드려볼게요. 물가가 올라요. 너무 올라요. 부담되죠? 근데 소득도 그 수준으로 올라가요. 괜찮아요? 괜찮죠. 이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자, 반대로 소득이 좀 쪼그라들어서 좀 마음 아프지만 대신 물가도 같이 다 떨어져줘요. 어떻게 살만하죠? 그래도 같이 떨어져. 견딜만 해요. 둘 다 안 좋은 거지만 견딜만 해요. 이게 인플레이션이면 이게 디플레이션의 모습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만약에 물가는 계속 치솟는데 나의 소득만 쪼그라든다, 그럼 괜찮아요? 그건 안 괜찮아요.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스태그플레이션은 우리나라가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겁니다.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의 정의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고물가는 경기 성장과 동반하고요. 그리고 이 디플레이션처럼 저물가는 경기 침체와 동반하는데, 이상하게도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같이 만나는 이런 것은, 제가 이상하다는 표현을 썼지만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런 이상한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은 우리 경제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처음 만나보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제 전망 말고요, 잠깐 IMF 말고 또 우리가 많이 신뢰하는 한국은행 전망치를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게 22년 상반기와 22년 하반기, 그리고 23년 상반기, 상하반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보시면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가지고 잠재 성장률이 2%니까 이걸 웃돌면 굳이 경기 침체라고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22년 상하반기는 경기 침체는 아니에요. 경제가 나름 성장세가 뒷받침되는, 물가는 엄청나게 치솟았죠. 인플레이션 경제였던 거예요. 근데 23년 상반기는 경기 침체가 오죠. 1.5%도 채 안 돼요, 상반기가. 그러니까 이건 경기 침체예요. 한국은행은 23년 상반기를, 한국 경제를 경기 침체로 전망한 거예요. 경기 침체라는 표현을 안 썼을진 몰라도. 그런데 물가 상승률은 2%가 목표 물가니까 그 목표 물가를 상회하면 고물가 시대인데, 2%라는 목표 물가에 곱하기 2, 그걸 위험 수준에 해당하는 물가라고 봐요. 그게 4%예요, 기준이. 근데 4%를 초과하는 이유는 위험한 수준, 물론 3%도 높은 고물가 맞는데 위험 수준까지 그것을 상회하는 그런 물가 상승률은 정말 인플레이션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찾아온 경제, 이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고, 제가 22년 동안에는 칼럼에도 체감적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감하시기에는 스태그플레이션 맞아요. 소득은 줄고 물가는 치솟고, 그러나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정의에 부합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그래서 체감적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23년 상반기는 그냥 체감적이라는 단어, 수식어를 뺀 채 말 그대로의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한다, 이런 국면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경기 침체를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실장님, 거기서 더 나아가서 모두가 가난해진다. 요즘 이제 유튜브에서 가난 전도사라고 불리고 계신데 왜 그렇게까지 강조하는 거죠? 제가 모두가 가난해진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가계, 기업, 정부 3대 경제 주체죠. 3대 경제 주체가 모두 가난해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가난해진다라는 표현을 저는 썼어요. 근데 이걸 먼저 설명드려 볼게요. 가계가 가난해지는 것은 조금 이따 다시 증명을 해드리고요. 기업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원자재 값이 치솟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인력이 임금 협상 과정에서 뭐라고 해요? 물가 상승분만큼을 임금 인상률에 반영을 시켜달라. 그러니까 임금도 올라요. 그러면 원자재 가격 치솟고 인건비도 오르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다 부담이죠. 근데 매출은 경기 침체와 함께 축소되죠. 금리는 엄청나게 높으니까
이자 상환 부담은 가중되죠. 그리고 기업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나 가게가 갖고 있는 내 집?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을 생각해 보세요. 자산 가치가 쪼그라드니까 엄청나게 가난해지는 거예요. 기업은 뭐 각종 오를 건 다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근데 매출은 축소되고 자산 가격은 축소되고 기업 가난해지죠. 정부는요, 이 고금리 상황에 이 정부의 이 재정 건전성을 좀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면 20년, 21년, 22년 재난지원금 뿌리고 코로나19 방역 지출하고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었어요. 근데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마련했는데 금리가 올라가 버리니까 갚아야 될 돈이 많은 거예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긴축 재정을 펼쳐야 됩니다. 정부도 어려워요. 그래서 마침 현 정부가 뭐 합니까? 공기업, 에너지 공기업들, 또 교통 공기업들한테 뭐라고 해요? 재정 건전성 높여라. 부채 갚아라.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뭐 교통공사 다 뭐 하라고 해요? 어떻게 부채를 탕감해요? 가격을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뭐예요? 공사니까. 공사는 다른 말로 공공재나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 이 공공재의 주된 특징 중에 하나가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 올리면 우리 전기요금 낮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오직 유일한 공급업체니까. 가스도 마찬가지, 대중교통도 마찬가지예요. 난방비 엄청 올랐다. 그렇죠. 그러니까 난방비 오르고 전기요금 오르고 교통요금 오르고 정부도 가난해지니까 이런 액션을 취하는 거야. 그럼 이런 액션은 결국 가게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 거죠. 기업도 정부도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은 덜 민감하실 거예요. 이 두 가지 주제는. 남의 주체니까. 나는 가게니까 나는 덜 중요해. 여러분께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의 이 통장에 찍히는 소득, 그걸 이제 가처분 소득,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하는데 통장에 찍히는 소득을 명목 기준으로 봅니다. 근데 그 명목 기준 소득도 나름 늘다가 22년 끝자락으로 올수록 줄어들죠. 이게 경기 둔화 침체와 맞물리는 거예요. 근데 명목 소득이 줄어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 소득이 줄어요. 실질 소득은 소위 말하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거예요. 내가 통장에 찍히는 소득이 385만 원인데 이거 385만 원어치 사 먹을 때 385개를 샀어요. 근데 이거 가격 자체가 급등해 버려요. 385개 살 수 있어요? 이제 못 사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비할 여력은 어때요? 줄어들어요. 그게 실질소득의 개념입니다. 실질소득이 떨어지죠. 이 명목소득과 실질소득 간의 격차가 갑자기 벌어지죠. 2019년, 20년에는 붙어 다니죠. 근데 갑자기 벌어지죠. 왜요? 이게 인플레이션 때문이에요. 근데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뭐라고 했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이니까 이 실질소득과 명목소득이 벌어진 채 움직이는데 명목소득 자체도 같이 떨어지는 그런 국면이니까 가계는 정말 부담인 거죠. 제가 통계적으로 보여드렸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저것 다 올라요. 이제 가스요금도 올라요. 전기요금도 올라요. 더군다나 교통요금도 올라요. 근데 이런 지출은 필수재적 소비재죠. 생각해보세요. 필수재적 지출 항목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전체 2천만 가구가 있는데 대략 그 중에 상위 20% 고소득층이죠. 그리고 하위 20% 저소득층이죠. 1분위, 5분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1분위, 하위 20% 저소득층은 전체 소득 중에 에너지에 쓰는 비용이 11%가 넘어요. 근데 5분위, 고소득층은 몇 퍼센트? 2%밖에 안 돼요. 물론 이게 5분위로 나눴잖아요. 20%를 가지고 말씀드린 거죠. 상위 1%는 전체 소득에서 몇 퍼센트를 에너지에 쓸까요? 정말 낮아요. 그만큼 많이 번다는 거죠. 소득이 많으니까 소위 난방비나 우리 관리비 내는 게 신경도 안 쓰이는 거예요. 이걸 조금 바꾸어 얘기하면 엔겔 계수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전체 소비 지출액이 레벨이 다르죠. 저소득층은 한 달에 100만 원 써요. 고소득층은 한 달에 1000만 원 써요. 근데 100만 원 중에 약 20만 원을 식료품 사는데 쓰는 거예요. 저소득층은. 근데 이 고소득층은 1000만 원 중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식료품 사는데 써요. 그러면 20만 원 대 100만 원이니까 여기는 뭐 그냥 고기 못 먹는데 소고기 먹으니까 식료품 소비 지출액이 절대적으로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 소비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기는 절대적인 20%를 차지하고 여기는 10%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필수재적 소비 지출 항목에 가격이 올라버리면 누구에게 부담이 된다? 서민에게 부담이 된다는 얘기예요. 엔겔 계수, 슈바베 계수 그런 게 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서민들, 절대적인 중산층 이하가 더 크게 가난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그리고 국가가 가난해지다 보니까 그 가난을 전가시켜버려요. 굉장히 나쁜 전략이에요. 나쁜 정책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고물가와 가난이 맞물리는 이런 국면에 왜 그 정책적 부담을 서민들한테 주느냐, 고소득층한테 부담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저는 안타까운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가난을 경험하고 사는 국면, 그게 23년의 모습이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점은 어떻게 보면 실장님 분석해 주신 것 같은데 네. 문제점이고 어떻게 좀 해결할까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이렇게 물가도 오르고 뭐 각종 요금 다 올라버리고 그리고 소득은 쪼그라들고 더군다나 고금리 때문에 이자 상환 부담도 가중되고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대략 한 78.5%가 변동금리 대출자예요. 80% 가까이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나라 절대적인 가구가 이 금융 상황에 연체나 부실에 놓이게 되는 이런 위협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제가 앞서도 그런 거대 자산가들 가지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거대 자산가들은 돈을 지켜요. 그 돈을 지키는 모습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금리가 올라갈수록 예금은행 총수실액이 어떻게 돼요? 계속 증가하죠. 저축하는 거예요. 돈을 어디다 옮기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서 이쪽 저축으로 옮기는 거예요. 돈을 지키는 투자 전략을 하는 거예요. 또 예금 취급 기간의 가계대출 규모가 어떻게 돼요? 서서히 줄어들고 있죠. 이 줄어드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가계부채 규모가 줄어드는 적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그만큼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계 빚을 갚자, 빚값자가 전략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재테크 전략 뭡니까? 금리 인상기만큼은 빚을 갚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저축하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금리가 이렇게 높게 유지되는 23년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빚 갚고 저축을 늘려나가는 나의 투자 자산 중에 절대적인 비중을 저축으로 옮기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반대로 이게 역행하는 사례가 뭐냐면 21년 끝자락, 22년 상반기 이때 그때까지는 금리가 싸니까 빚져가지고 부동산 덜컥 사고 빚져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그때부터 이자 상환 부담은 가중되고 자산 가치가 쪼그라들죠. 금리가 올라가면 자산 가치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현상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에게 던져진 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리치채널 구독자 여러분들은 적어도 돈의 이동을 좀 관찰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표현인데요. 돈은 이동한다. 돈은 높은 수익성을 찾아 이동한다. 돈은 높은 수익성을 찾아서 실시간으로 이동한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돈은 그렇게 이동하고 나의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대 자산가들의 돈이 그렇게 이동하니 나는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그 돈을 따라서 옮겨야 돼요. 왜 반대로 옮기냐고요. 자산가들은 금리 올라갈 걸 이미 예측한 게 아니라 이코노미스트는 이미부터 예측했어요. 저도 21년에 22년 전망서를 낼 때 금리 인상기니까 저축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게 대단한 예측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들이 그렇게 전망했어요. 금리 올라갈 것이다. 22년에는 금리 인상기다. 라는 것을 그냥 전망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금리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산가들이 그러면 나 변동금리로 대출 받으면 안 되겠네. 대출도 고정금리로 갈아타야겠네. 적어도 그런 액션을 취한단 말이에요. 거시경제 여건의 변화, 금리의 변화, 향방 이런 걸 보면서 그리고 빚을 갚아야겠네. 그리고 저축해야겠네. 주식 투자하면 안 되겠네. 라고 금리 인상기가 찾아오기 전 22년 직전부터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고 저축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면서 주식시장에서 돈이 이탈하니까 주가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떨어질 때마다 돈을 저축으로 옮겼는데 왜 주가 떨어질 때마다 추격 매수하고 떨어지니까 또 추격 매수하고 잘 보시면 돈의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인 거죠. 돈의 흐름을 따라가셔라. 돈의 흐름을 보시면서 돈의 흐름을 따라가셔라. 그래서 제가 22년에는 주식 투자하지 마셔라 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나 23년 같은 경우는 금리의 정점에 이르는 구간이 오고 그거로부터 6개월 전에 이런 흐름이 먼저 야기되니까 이제 돈은 다시 주식시장으로 몰리긴 합니다. 많은 자금이 몰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금리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많이 몰리진 않지만 그래도 22년보다는 주식시장에 돈이 몰리는 거예요.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고 주식에 대한 수요가 집중될수록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돈이 이동하면서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이동을 관찰하시면 나름의 여러분이 어떤 투자 스탠스를 가질지 가늠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런 거시경제 여건의 변화, 또 돈의 이동, 금리의 향방 이런 것을 관찰하시면서 적절한 투자 스탠스를 취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우리 리치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께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이제 다시 주식시장이 좀 박스피가 뚫릴 건데 네. 그때 다시 돈이 이동을 할 텐데 그럼 그때는 이제 저축한 돈을 이제 가지고 우리도 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혹시 언제쯤 뭐 열릴까요? 아니면 신호라도? 대규모 자금이 또 주식시장에 적극적으로 유입되는 그런 시점은 금리 인하 혹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기대감이 정점에 달할 때, 24년 1분기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판단을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24년 1분기에 기준금리가 인하된다라는 것을 가늠하고 계신 분들은 23년 한 6월 정도 중반쯤에는 금리 인하 이제 시작될 거라는 기대감을 거의 폭발시켜 놓을 거예요. 물론 시장이 직접 기대감을 갖는 게 아니라 여러 금융기관들이, 투자기관들이 그 기대감을 촉진시켜 놓을 거예요. 그런 지점에는 대거 자금이 유입될 수 있죠. 또 더군다나 우리는 심리적으로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그 높은 기준금리가 또 다른 노멀이에요. 뉴 노멀이 돼요. 새로운 표준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부터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다 라고 생각을 하면 또 적극적으로 돈을 유입시킬 수 있거든요. 다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나 금리에 선행하는 게 주가니까 그런 심리, 기대감이 조성되는 국면에서 대거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핵심은 금리나 시점. 그렇습니다. 네.